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재 79쪽에 매개와 소통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되는 내용은 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에서 특히 미디어를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또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것의 광범위한 결과물도 다 포함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서로 인간과 사회 혹은 인간과 인간 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수단, 어떤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도구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정보 자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보내는 송신자하고 또 받아들이는 수신자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그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제 만약에 해석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보면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소통 행위를 우리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그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금 말했던 해석적 관점에서 이제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 행위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이 개개인은 그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이와 같은 여러 제도화된 형태로부터 협력하거나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적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입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또 문화를 실천하고 물질적인 생산 관계에 적용하는 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어떤 다양한 관점에서, 도구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해석적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텍스트에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미디어 테크놀로지, 즉 미디어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우리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주목해서 설명하는 미디어 생태학적 관점이 있는데, 이 관점을 대표하는 저자가 마셜 맥클루언입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저서가 미디어 이해라는 저서가 있거든요. 자, 이게 나오죠. 미디어 이해라는. 그래서 이 저서를 보면은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 그 동인으로서 미디어 기술, 즉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입니다. 특히 미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정보 혹은 어떤 내용적 측면보다는 미디어 자체, 즉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미디어 자체의 특성이 만들어내는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는 것이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에 따르면은 미디어는 그 자체의 물질적인 구조나 형태 때문에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할 때 특정 감각이 발달하는 감각적인 편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오감으로 구성된 신체적 감각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미디어가 우리 인간의 이런 감각 중에서 특정한 감각, 시각이나 청각이나, 그죠? 미디어가 이런 특정 감각을 좀 더 확장시킴으로써 감각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하나의 환경으로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인식이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맥클루어는 이 저서에서 1장에서는 제목이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보다 미디어 자체의 어떤 구조, 미디어 자체의 어떤 원리,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맥클루언의 미디어 이론은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에 중점을 두거든요. 기술 결정론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도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SNS나 그죠? 인공지능 AI 이런 걸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가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인식 구조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인데, 우선 여러분 그 배경 지식으로서 미디어란 무엇인가, 제가 준비한 수업 영상 중에 미디어란 무엇인가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미디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한 기술들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미디어 산업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미래의 기술들은 미디어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희 공부를 함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그동안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미디어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 이제 그 설명은 정보와 데이터의 전달과 저장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서 우리가 미디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찾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수용자나 사용자에게 뉴스, 오락, 광고 등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하고 저장하는 도구나 채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책은 과연 뭘까요? 책도 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새로운 기술 미디어로 볼 수 있는 가상현실은 뭘까요? 물론 가상현실도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많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을 뿐이죠. 좀 구체적으로 미디어를 구분하자면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와 데이터를 전달하는 미디어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나 데이터를 전달하는 미디어인가요? 그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유명한 페북 사용자들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순식간에 수천 명, 수만 명이 그의 메시지를 들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매스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메시지를 포스트를 올려놓더라도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보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반면에 매스미디어와는 좀 다른 구별되는 것이 소셜미디어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는 미디어 중에서도 좀 다른 면이 있죠.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요약되는 웹 2.0 시대에 소셜 네트워크 기반화에서 사람들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 관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개방적 온라인 플랫폼을 소셜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는 명백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어떤 공통되는 어떤 특성 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디어가 우리가 내용을 담는 메시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공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메시지라는 말은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스마트폰에 담기는 내용 등 좀 광범하게 사용될 수 있죠.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이제 SMCR 모델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발신자,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발신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어떠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샌더 메시지 채널 리시브의 대문 앞에 맨 첫 글자를 따서 SMCR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SMCR 모델은 물론 이제 그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에서는 약간 좀 이게 맞나? 이 모델이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디어에서 미디어가 어떤 발신자라는 게 존재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채널이 존재하고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좀 보편적인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용어는 그럼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디어라고 하는 게 어떤 문명이 꽤 발달, 지금 유물로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고 이라는 이제 그 말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나 감정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좀 다이나믹한 과정을 말합니다. 좀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 그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어원적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거나 열이 다른 물체로부터 전달되는 과정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우리는 직접 만나서도 커뮤니케이션 하죠. 말로써. 자, 그런데 직접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죠. 젊은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카카오톡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도 시간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또 여러분이 충분히 이미 배경지식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미디어에 조금 더 시간상으로 미디어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미디어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개발함으로써 거기를 통해서 정보와 데이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 것처럼 그 이후에는 보다 더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미디어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은 애초에 통화를 하기 위한 도구였는데 거기에다가 컴퓨터 기능이 덧붙여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통신하는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이라는 그런 인터넷 기술이 결합되고 나서 아주 전혀 다른 매체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같은 미디어일지라도 굉장히 다른 형식의 그런 방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질도 바뀌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 전화 통화보다도 카카오톡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참 흥미로운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럼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인 좀 의문점을 가지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한 사람이 바로 마샬 맥루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기보다는 이것은 되게 일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아리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소설 아시죠? 영화 아시죠? 그 뭐 영화로도 나오고 소설로도 나왔죠. 똑같은 내용이 책으로 나왔을 때와 극장 영화로 나왔을 때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쵸? 이것은 미디어에 따라서 거기에 담기는 메시지가 속성이 너무너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심지어는 똑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과 컴퓨터에서 볼 때 전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들을 파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 때는 잘 보이지 않던 세밀한 것들이 컴퓨터에서 영화를 볼 때는 좀 세밀하게 잡히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이 미디어와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어렵죠.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만약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있다면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텔레비전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맥루한은 이런 얘기도 해요.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이름이 혹시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발음상 그렇고 우리가 말한 마샬 맥루한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맥루한으로 발음하고 있지만 자, 인간의 확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발을 써서 이동을 하고 손을 써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이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더 확장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 하고 있었던, 할 수 없었던 것에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있죠. 카카오톡 때문에 저는 이제 캐나다에 가 있는 후배들과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다. 오히려 많은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이런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런 이야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미디어가 우리 자신의 확장이며 이 미디어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은 우리 하나하나의 확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디바이스에 실릴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출현한 상황에서 디바이스에 따라서 콘텐츠가 다른 속성을 지닐 수 있다는 예지적 설명이기도 해요. 미디어에 따라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 세계의 모습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마치 우리가 공간을 이동할 때 우리 몸을 연결하는 바닥은 우리의 다리일 수도 있고 자전거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닐 때 보는 세상과 걸어 다닐 때 보면서 느껴지는 세상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갈 때 느껴지는 세상은 다르죠.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또는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맥클루한은 미디어의 기술적 측면,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이 잠깐 언급했지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그죠? 집에서 또 화면이 큰 TV도 있을 거고 좀 작은 TV도 있겠지만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는 거하고 영화관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느낌이거든요.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 넷플릭스가 요즘 저도 벌써 몇 년 됐지만은 아직도 영화관이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영화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이 미디어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 아까 뭐 사례로서 걸을 때나 자전거 타고 갈 때나 기차 타고 갈 때나 같은 지역을 지나가도 또 느낌이 다르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되게 재밌는 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방송과 광고 콘텐츠를 보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이태원 클라스, 저는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끝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 영상을 찍은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이태원 클래스 끝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자, 지금 미디어와 이제 콘텐츠 산업의 구조 이 내용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미디어에 대해서 개관하는 내용이니까 여기서 끊겠습니다. 끊고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 이해라는 그 저서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여러분 저기 94쪽에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제목은 카카오톡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페이스북에서 물어보지 못한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미디어 세계로 우리가 탐험해 간다. 미디어 세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이제 달았지만 마셜 맥클론의 미디어 이해, 인간의 확장 이 저서의 일부를 발췌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책 내용은 여러분이 그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읽고 근데 여러분이 텍스트 읽으면서 좀 또 이해하지 못한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보면은 좀 번역 투의 문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번역문만 보면은 사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어보되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그 다음에 이 마셜 맥클론의 미디어 이해 이 책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8분밖에 안 되니까 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뉴턴, 다윈,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파블로프. 이들 이후에 최고의 사상가를 꼽아야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비평가 탐 울프는 바로 이 물음을 던진 후 그 답으로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마셜 맥클론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신문과 라디오, TV, 스마트폰 등등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미디어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종류의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디어는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바로 이 미디어를 단순히 정보 전달의 매체로만 보지 않고 인간 그 자체를 변화시키며 인간이 세계를 보는 인식의 근원적인 틀이라고 보았던 대사상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맥클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미디어를 통해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던 그의 매체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랍니다. 철학에서도 요즘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문자, 이것은 인간이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미디어인데요. 바로 이 문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인간은 사실 침팬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타의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지는 못했죠. 그러나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특히 언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두뇌는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문자라는 미디어의 주인이 된 인간은 그 이전과는 달리 비약적인 속도로 문명의 수준을 끌어올려 놨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다른 종족과 확연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 지어주는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문자라고 하는 미디어이며, 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인식의 틀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미디어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미디어를 철학의 중심 주제로 끌고 들어와서 자신의 독창적인 사상을 펼친 인물 마셜 맥클루한은 오늘날 매체 철학이라는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생전에 연구하면서 남겨놓은 여러 필기 메모들을 포함하는 문서 자료들이 미래의 기록물이란 이름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류가 함께 보호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에만 그 등재 허가를 내준다는 이 유네스코 기준에 한 명의 사상가가 남겨놓은 연구 자료들이 부합했다는 것. 과연 그의 사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기에 이러한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이제부터 저와 함께 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1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마셜 맥클루한.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이 말을 어디서 한 번은 들어봤을 정도로 이 명제는 유명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명제를 남긴 그는 본시 영국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수사학, 변증법 등 인간의 지적인 언어 표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서서히 학술적 관심사가 대중문화 분석과 미디어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는데, 1951년 발표한 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자기 이론을 선보이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에게 그는 1962년 발표한 구텐베르크 은하계라는 책과 1964년 발표한 그 이름도 유명한 미디어의 이해라는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특히 미디어의 이해는 현대 미디어 사회와 미래의 미디어 문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핵심 학술 문헌으로 손꼽히고 있죠. 특히 신방과 학생들, 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만큼 이 책은 대단하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적인 유산의 가치가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의 강의에 집중한 채 그의 사상에 대해 여러분은 알아봐야 되는 거겠죠?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이 유명한 명제가 가진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후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의 대표 주제인 미디어의 이해를 낱낱이 분석해드리는 그런 강의도 우리 채널 고전 읽기 시리즈를 통해서 마련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그의 사상을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우리는 문자, 미디어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알아야 한답니다. 자, 실제로 그는 자신의 저서 구텐베르크 은하계에서 미디어의 변화가 인간 문화에 불러일으킨 그 변화의 역사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크게 문자 이전의 시대, 구텐베르크의 시대, 현대 전기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문자 이전의 시대는 당연히 대부분의 정보가 소리를 통해 전달되었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들어야 했고, 이때 중요한 인간의 감각은 청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인간은 청각 공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후로 문자가 등장을 하고 이 문자가 구텐베르크에 의해 활판 인쇄술로 대중에게 보급되면서 인간은 처음으로 혼자 집에 앉아서 책을 통해 정보를 얻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주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주요 메시지가 바로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매체, 즉 미디어의 변화는 인간을 청각 중심에서 시각 중심의 감각 생활로 바꿔놨습니다. 듣는 것에서 읽는 것으로 바뀐 거니까요. 따라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문화적 소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하나의 방향을 따라 읽어 나가듯이 선형적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작품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얘기며, 이는 곧 미디어의 변화가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의 수단이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이 미디어가 그 성질에 따라서 정보의 성질도 바꿔놓는다고 합니다. 가령 우리와 서양의 궁전 양식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이 되는데, 경복궁 근정전을 보면 인간의 조형 예술이 잘 반영되어 있는 저 건축물이 화려함을 뽐내고 있지만, 그 아래로는 투박한 자연 그대로의 돌, 즉 박석이라고 하는 것을 채석해서 구획된 공간에 맞춰서 그대로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지상을 기준으로 상층부를 장식하는 인공미와 그 아래로 자리 잡은 자연미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러나 서양의 궁전들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이런 사례를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아름답게 가공하여 꾸며놓은 인공미의 극치인 거죠. 특히 베르사유 궁전의 야외 정원은 이처럼 기하학적 형태로 꾸며놔서 자연식물들마저 인공미의 세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바로 미디어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양처럼 대리석이라고 하는 공간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매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화강암 계열의 딱딱한 돌들만 가득하죠. 그래서 이 돌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넓은 공간에 깔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 즉 나무를 이용해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공간들을 꾸미고, 돌의 영역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이용해 자연미의 세계로 둔 것이죠. 하지만 유럽은 대리석이 많이 난답니다. 이 대리석은 잘 깎이며 다듬기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매체를 이용해 인간이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 영역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석조 건축물이 많고, 베르사유 궁전의 경우는 모든 공간이 인공미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런 인식의 틀에 기반해서 식물 영역까지도 그렇게 꾸며놨지만, 우리의 경우는 목조 건축물이 많고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체, 즉 미디어의 성질이 그 자체로 정보의 성질을 바꾸게 되며, 그러므로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로 메시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주요한 메시지가 그 자체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마셜 맥클루한의 유명한 명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것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고 한 미디어 이론가 맥클루한은 자신의 사상 중심에 바로 인간의 감각 생활이라는 개념을 위치시켜 놓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사상에 대해 여러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의 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맥클루한은 미디어를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우리 감각을 외부로 끌어낸 확장이라고 보았어요. 여기서 인간의 감각을 외부로 끌어내 확장시켰다라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책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물론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을 외부로 끌어내서 확장시킨 건 맞지만, 청각이나 시각, 어떤 특정 감각만 최대한으로 확장시켰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미디어의 어떤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콘텐츠에 대해서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중요시하고, 그 전달하는 매체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도구적 측면만 이제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미디어 자체가 우리 인간의 확장이다, 이렇게까지 그 관점을 확대시켰고, 또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다양하게 사용하는 뭐 카카오톡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다른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다 다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분이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완전히 우리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낸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책을 우리가 전부 읽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부분만 이 영상에서 담았기 때문에 남은 부분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퀴는 발의 확장이고, 책은 눈의 확장이며, 옷은 피부의 확장이고, 전자회로는 중추신경계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즉 그는 미디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에게 미디어란 인간의 감각이 확장된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가령 바퀴는 달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이동하며 살았던 인간의 공간적 삶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죠. 마찬가지로 구텐베르크에 의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활자 인쇄물들도 인간의 지적 사고문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각자가 집에서 정보를 얻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시작되던 이 시기부터 정치에 대한 인간의 개인적 견해도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활자 인쇄물이라는 미디어가 지배를 하던 그 시대에는 인간의 감각이 시각 중심으로 되면서 상대적으로 청각의 비율은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자, 인간이 청각 중심의 감각 생활에서 시각 중심의 감각 생활로 넘어왔을 때 그 시대를 지배하는 미디어, 즉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인간은 바로 이 선형적 특징에 맞춰서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선형적 특징이란 시간적 순수에 맞춰서 배열된 하나의 정교한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 책을 떠올려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책은 읽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독자는 그 책의 내용을 잘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령 문자 배열도 엄격한 규칙에 따라 배열해야지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러한 미디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세계 또한 그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외부적 폭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자, 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보를 바로 이 책이 담고 있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에 맞게 배열해 놓은 그 구성에 따라 열심히 읽으면서 핵심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보의 진원지는 책이며 이 진원지로부터 폭탄이 폭발하면 외부로 그 힘이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정보가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서 정보는 책을 쓴 저자에게 그 독점권이 있는 것이고 대중들은 그 정보를 얻기 바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는 일종의 엘리트의 시대를 뜻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시대의 권력을 정보의 진원지가 되는 책이나 논문을 쓰는 자, 즉 지식인들이 거머쥐게 되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지식인들이 정치 권력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언제나 장관, 국회의원 등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책에서 요구하는 문자 배열의 규칙을 누구나 지키며 읽어야 하는 것처럼 정보 또한 책이 상징하는 그 권력의 진원지로부터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규칙에 따라 유통된다는 것. 이것이 매클런이 보고 있는 미디어의 특징 중 하나이며, 이렇게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각 생활의 변화를 불러오며 그 변화는 그 시대의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곧 그 자체로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전기통신의 기술은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를 열게 했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의 등장이죠.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밀수가 연관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죠. 자, 여기서 마셜 매클런은 미디어의 속성을 크게 핫한 것과 쿨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핫한 미디어의 속성은 정보의 분량이 많고 이에 따라 수용자가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매클런은 정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앞서 논한 텍스트 중심의 책이라는 미디어가 한 미디어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어의 쿨한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보의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참여하고 관여를 깊게 요구당하는 그런 미디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책은 핫 미디어이지만 대화는 쿨 미디어죠. 마찬가지로 강의는 핫 미디어이지만 텔레비전은 쿨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이 텔레비전은 전기통신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등장을 했고, 매클런이 미디어의 이해를 지필하던 1960년대에는 대중에게도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을 해서 대표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쿨 미디어였죠. 그러므로 이제 한 미디어 중심에서 쿨 미디어로 미디어의 시대가 변하게 된 점을 잘 포착해야 했었는데요. 매클런은 바로 이 뉴 미디어에 따른 변화를 절묘하게 포착해내면서 미래 사회의 미디어 특징까지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답니다. 자, 텔레비전은 책과 달라서 시각과 더불어서 촉각, 청각이라고 하는 감각 활동도 요구를 하죠. 그러므로 감각 비율이 청각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들이 외면을 당했고, 시각 중심의 시대에서는 또 다른 감각들이 외면을 당했던 것에 비해서 이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 회로의 시대는 청각, 시각, 촉각 등을 고루 사용하는 비교적 감각 비율이 잘 맞는 그런 생활로 우리를 선도해 간다는 거죠. 또 텔레비전이 전국을 넘어 세계로 보급되고 전기통신기기들이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서 세계는 개인주의 시대를 상징했던 체계 시대를 지나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이 빨라지는 지구촌 사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정보가 특정 권력층에서 독점한 채 외부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 폭발, 즉 안으로 폭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정보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고 유통한다는 거죠. 진원지가 따로 없고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정보가 생성되고 유통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는 이런 매클론의 논리가 오히려 더 잘 들어맞죠. 누구나 1인 미디어가 되기 쉬운 이 시대에 자기 정보를 생산하고 타자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진원지가 어디 한 곳에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방식은 이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풀미디어 중 텔레비전을 비롯한 여러 전기 통신 매체들이 등장한 이 뉴미디어의 시대에는 모두가 참여 가능한 그런 민주적인 삶이 부활할 수도 있고, 또 정보 통제에 대한 엘리트 계층의 독점 시대가 붕괴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마셔 매클론이 미디어에 따라 인간의 감각 생활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미디어 결정론의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가 어떤 내용을 가진 미디어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이러한 미디어가 인간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도 매클론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미디어가 순식간에 전 세계를 연결하고 정보를 주고받게 하면서 지구촌화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이 옛날에 전기통신의 혁명에 따라 세계는 하나의 소행성처럼 다시 부족화될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를 그 유명한 지구촌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답니다. 오늘날 그의 이 논리는 그대로 현실이 되었고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정말이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측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로 이렇게 미디어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인간의 감각 생활을 결정한다고 했던 그의 이 미디어 결정론적 태도를 상징하는 말이 바로 미디어는 메시지다 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콘텐츠, 이 내용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매클론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자체, 그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지금 예전과는 다른 전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뭐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한류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우리 K-팝이나 K-드라마, 요즘에는 뭐 K-컬처까지,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우리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져서, 저도 뭐 독일에서 수년간 공부한 적이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한국어 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도 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각 대학마다 요즘 한국어 커리큘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문화가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미디어가 없었다면, 그렇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누구라도 이런 미디어의 어떤 역할, 그죠? 도구화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아까 1인 미디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활동이 굉장히, 물론 부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유튜버의 부정적인 사례도 있고, 특히 뭐 정치 유튜버들은 뭐 극우 유튜버라든지, 그죠? 국가를 혼란시키게 할 만큼 가짜 뉴스라든지 해서 좀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디어 자체가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맥클론이 이 젖은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나머지 개인적인 내용은 또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고 또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텍스트에서도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뭐 레너드 두브라는 분이 쓴 그 보고서인데 아프리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보고서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매일 저녁 BBC 뉴스를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한 아프리카인에 대한 그래서 한 아프리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저녁 7시에 그 소리 영어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인이 그죠? 그 소리 앞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프리카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라디오 음성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인의 태도는 예를 들면 멜로디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와도 유사합니다. 그 울리는 억양 이게 이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면서도 17세기 무렵까지 우리 조상들도 역시 각종 형태의 미디어에 대해서 이 아프리카인의 태도와도 비슷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은 프랑스인 베르나르 랑이 쓴 저서 화술이라는 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지적한 부분이 나옵니다. 잠깐 보면요, 여러분 텍스트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지만, 자 여기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의 대화, 즉 생활 방식에 도움이 되는 것 모두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인간을 행복하게끔 창조한 하느님의 지혜에 힘입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양가 있는 식물은 모두 맛있는 것인데 반해 흡수되어 피와 살이 되지 않는 것은 맛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는 사람에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즐거울 수는 없다. 또 즐겁게 들어주지 않으면 말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보면요, 우리 인간의 식사나 뭐 이런 표현에 관해서도 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뭐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쭉 거쳐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그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양 피우스 2세가 미디어에 관해서 또 인식하는 내용이 잠깐 한 말인데 그것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미래와 그 사회에서의 정신생활의 안정은 주로 각종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힘과 그것에 대한 개인의 대응 능력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교황 피우스 12세라는 분이 또 이런 말, 미디어에 관해서 종교 지도자가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류가 정말 수세기 동안 뭐 많은 실패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지만 이 미디어의 충격을 의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순종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미디어는 이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마치 기억이 없는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리벌링이 신문, 더 프레스 요 저술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총을 갖고 있어도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하나하나는 모두 다른 미디어나 집단들을 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현대사회가 이런 예술과 오락의 세계에 이제 인정되지 않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의 전쟁이 벌어지는, 뭐 여기서 전쟁은 이제 뭐 1, 2차 세계대전 그런 전쟁은 아니죠.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나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 미디어의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 그 자체에 있다면은 엄청난 양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적 미디어가 원료나 천연자원, 즉 뭐 예를 들면 석탄, 뭐 석유 이런 거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뭐 곡물이나 목재나 생선, 소, 뭐 이렇게 주요 원료 한두 가지에 전체 경제가 의존하고 있는 사회는 그 결과로 그 사회 조직이 명확한 사회적 패턴을 갖게 될 거라는 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몇 가지 주요 원료에만 집중적으로 의존하면은 경제적인 면이 극도로 불안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제한된 원료로 꾸려가는 경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또 뭐 참아내야 한 그런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상품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사회는 그 상품들을 사회를 연결해주는 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거대한 도시가 신문을 우리가 언론에서 이거 신문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공동체의 모든 정신생활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고정비용과 같은 것이 된 거죠. 현대사회는. 그리고 이와 같이 전체에 구석구석 퍼져 있다는 사실은 어떤 사회에서나 각각의 독특한 문화적 향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 사회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 각각의 원료에 대해 코나 그 밖의 다른 감각으로, 그죠? 우리가 후각이든 뭐 청각이든 다른 감각으로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시간상으로 이제 오늘 지금 50분이 다 된, 50분이 넘어 버렸네요. 원래 45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마셜 맥클루언의 미디어 이해에 초점을 맞췄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고 할 때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직접 읽어보고요. 아니면은 이 책에 대해서 또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또 여러분이 참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초과돼서 좀 죄송합니다. 너무 사실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53분이 되어 버렸네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